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한국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또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경험을 한국에 적용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소 또는 정부가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른바 계열 체계에서 상호 출자로 연결된 계열사들이 경영 참호화를 만들고, 따라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주의 가치,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일본 계열 기업에서 상호 출자를 해소하고, 그리고 사내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미국식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본 기업 밸류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고 핵심 내용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상 2014년 아베의 성장 전략이라고 했던 세 번째 화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통해서 실행되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야기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에 이런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일본의 개혁을 내수 시장 중심의 중견기업들까지 확산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미국은 내버려 두니까 잘 작동이 되어서 그런 것이냐? 주주자본주의가 미국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알아서 시장에서 작동이 되어서 기업 밸류업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보면은 모회사가 있고, 이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이루어진 소유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분산 모회사 100% 완전 자회사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상위에 있는 모기업만이 상장되어 있고, 이 상장된 모기업은 대부분 소유가 분산된 기업입니다. 이 소유 분산 기업에서 일반 주주, 소수 주주들이 대부분이고,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은 기관 투자자들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경영을 직접 할 유인들이 없는 투자자들입니다. 따라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게 되고, 이 전문 경영이니까 소수 주주 내지는 일반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도덕적 해이 또는 비대칭 정보의 문제입니다. 이 비대칭 정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이른바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경영자가 노력하는 그런 체계, 유인 체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업 지배구조라는 것 자체도 기업 밸류업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좁게 이야기하면 일본에서 시작된 기업 밸류업은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 플러스 알파로 정부나 증권거래소가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 그것을 의미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는 흔히 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부 지배구조가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이사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 적극적 주주활동 같은 것도 내부 지배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지배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본시장을 통한 통제,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통한 투자자의 보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통제는 공시 의무라든지 의결권 자문기관 같은 자본시장의 평가, 그리고 적대적 M&A가 가능한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투자자 보호 제도는 지금 우리 상법 개정안에서 이야기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도,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같은 민사제도, 이런 법제도 자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내적, 외적 기업 지배 구조가 잘 갖춰짐으로 인해서 전문 경영인과 일반 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 같은 소유 구조가 아닌 상호 출자에 기반한 계열이라는 소유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 기업 지배 구조만으로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기에 충분한 유인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식 기업 밸류업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 그 일본 기업 밸류업 정책, 아베의 세 번째 하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통해서 사실 2014년 이후에서 일본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스라엘판 재벌 개혁을 통해서 소유 지배 구조를 상장회사 2층 구조로 매우 단순화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 소수주주 동의제라는 것을 상법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일련의 개혁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판 기업 밸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 구조의 개선과, 그리고 미국과 다른 기업 소유 구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MOM,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업 소유 지배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개혁을 했던 시점보다도 더 심각한 소유 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의 무려 58%가 PBR이 1배 미만입니다. 즉, 기업의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에 무려 58% 과반이 넘는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평균적으로 PBR이 0.9배, 1배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비슷한 시점에 평균 PBR이 4.6이고 일본도 1.4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저평가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기업 지배 구조는 일본보다 더 빨리 미국식 기업 지배 구조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개혁 조치의 하나라서 미국식 지배구조, 즉 사회이사, 주주대표소송, 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더 빨리 도입됐습니다. 또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비즈니스라는 기업 지배 구조 관련된 법제도 평가를 보면 2014년에서 17년 동안에 한국은 190개국 중에서 17에서 23위 정도의 상위권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법제도 면에서 보면은 미국식 기업 지배 구조 제도가 상당히 잘 갖춰진 나라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업 지배 구조가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는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컴패러티브니스 인덱스 GCI를 보면은 140개 중에서 100에서 116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못한 점수들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미국식 기업 지배 구조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기업의 소유 구조에서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상장 기업의 가치가 외국 상장 기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도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인데요.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2년부터 21년까지 45개국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 경제발전 수준이나 또는 전망 이런 것들을 통제하더라도 한국의 PBR 수준이 사실상 0.87%포인트 정도 더 낮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유 없이 한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낫더라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2년에서 21년 기간 한 10년 동안에 한국의 PBR이 평균 1.2였습니다. 선진국은 2.2, 신흥국도 2.0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만 보더라도 1.7. 우리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은 한결같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기업 소유지배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기업 소유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우리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의 주식을 팔 때 추가로 받는, 이 시가에 있는 주식가에 더 얹어서 받는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거의 50%를 더 얹어서 받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M&A를 할 때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이른바 컨트롤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보통 3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새로 사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좋은 경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너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30% 올라갑니다.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50%와 30%, 한 2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같이 M&A를 해서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 공개 의무 매수 제도가 없습니다. 공개 의무 매수 제도라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이 다른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공개 의무 매수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공개 의무 매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 총수 일가한테만 가는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소유 지배 구조 프리미엄이다. 소유 지배 구조에 의해서 총수 일가 또는 지배주주가 그만큼 소수주들로부터 착취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K그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이 한 4조 원 정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그룹 지주사인 주 SK 지분 17.73%, SK 케미컬 3.21, SK 디스커버리 0.12% 이렇게 쭉 갖고 있는데요. 이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약 2조 1천억 가량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주 SK 가치인데요. 이 최태원 회장이 한 2조 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서 재계의 SK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자사주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서 SK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 SK의 최태원 회장 지분은 17.7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 지분들이 한 6.72%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SK 사실상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SK 자체입니다. 자사주가 무려 22.32%입니다. 그래서 자사주까지 합쳐서 내부 지분이 49.99%입니다. 즉 뭐냐면 최태원 회장과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자사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통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사실 자사주의 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난은 다 쳐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SK그룹 소유 지분도인데요. 2024년 5월 기준인데 엄청 많죠. 계열사가 250개가 넘습니다. 이 제일 정점에 있는 주 SK 지분 17.7% 정도, 2조 원 정도 가지고서 이 250개가 넘는 계열사를 황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통상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조 원을 줄 테니까 주 SK 지분을 넘겨라고 하면 최태원 회장이 넘길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0조를 준다고 해도 안 넘길 겁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10배를 붙인다고 해도 최태원 회장이 주 SK 경영권을 포기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이런 자사주나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핵심적인 기업 몇 개에만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지배 기업을 통해서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자사주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서 지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삼성전자 1몇 % 지분밖에 없습니다. 즉 핵심 기업들 지배하고 그 핵심 기업을 통해서 또 자사주를 활용해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식으로 해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벌들이 사실 사익 편취에 참 슬프게도 교과서 같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익 편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권 프리미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는 너무나 오랫동안 정치 쟁점도 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즉 총수 일가가 자기들의 그 캐시플로우 라이트, 배당 청구권이 높은 지배기업들이죠. 거기와 그다음 배당 청구권이 낮은 계열사가 있는데 그럼 배당 청구권이 낮은 계열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배당 청구권이 높은 사업 기업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일감을 받아서 해서 A라는 기업에서 일이 수행되어서 배당을 받으면 자기는 10도 못 받을 것을 B라는 기업에서 해서 하니까 배당을 자기는 50을 받게 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에버랜드 지배회사 삼성 에버랜드의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부터 해서 삼성 계열사 모든 급식을 일감을 몰아서 하면서 그런 많은 이익을 남겼었고 이게 이제 공정에 의해서 2년 전에 제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 SK그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SK그룹 모든 전산 부분을 합쳐서 SKCNC가 특히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1999년에서 2008년까지 그 SKCNC가 자산 규모만 10년 사이에 8배가 증가했고요. 1994년에 최태원 회장이 SKCNC 지분을 한 70% 인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좀 팝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그러니까 한 7년 사이에 최태원 회장의 SKCNC 일감 몰아주기 주기를 통한 평균 투자 수익률은 222%. 매년 2.2배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한 7년 동안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이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죠. 글로비스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자산 규모가 무려 16배 5년 사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10년까지 정의선 회장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290%. 10년 동안에 투자 수익이 매년 2.9배가 느는 워런 버핏도 이루지 못한 투자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의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고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2012년 대선 이슈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실효성이 그다지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재벌뿐만이 아니라 중견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집단까지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법 규정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감 무너지기와 아울러 이 사익 편취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유형이 이른바 상표권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수수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지주회사라든지 지배회사가 상표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이런 계열사들이 쓰면은 상표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표권 비용을 상당히 높게 받죠. 그리고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자회사에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사익 편취들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표권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수수료 문제는 아예 공정거래법에서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실 정상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이게 상표권이나 경영 컨설팅 수수료가 정상적인 것보다 더 높게 사실 주고 있는데 이 정상 가격을 추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열사와 자회사 간에 1대1 거래들이 많고 유사한 거래라는 게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유형이 보수 퇴직금을 활용한 사익 편취입니다. 총수 일가가 높은 보수를 받거나 또는 많은 계열사의 임원을 겸해서 총액 보수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에 대한항공 사원들 급여가 1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조원태 회장은 40% 늘린 적이 있습니다. 신라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에 직원들 연평균이 15.3% 삭감됐는데 이부진 사장은 52.6%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상 합리화될 수 없는 급여 인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급여를 통한 사익 편취를 했다 판단이 됩니다. 또 퇴직금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12개월 중에 한 달, 1년에 한 달 정도로 월 평균 퇴직급여를 적립하는데 우리 재벌 총수들은 3 내지 6배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웅열 코롱 회장이 퇴직할 때 퇴직금 포함해서 455억 원을 받아가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도 대한항공, 한진칼 이런 5개 계열사로부터 퇴직금으로 무려 647억 원을 지급받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보수와 퇴직금을 활용해서도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를 활용한 사익 편취도 심각합니다.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겨줘서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또는 기업 M&A가 있을 때 의결권을 되살리는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사주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 겁니다. 모든 주주가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사는 건데 그것이 총수 일가를 위해서 활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익 편취라는 거죠. 2003년에 소보린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보린이 1대 주주로 올라가죠. 14.99% 주 SK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SK그룹 자사주를 신한, 하나, 산업은행에 매각하고 이 3개 은행들이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주총에서 최태원 회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보린이 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사주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도 역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게 팔아서 KCC가 합병에 찬성을 해서 합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는 흔히 이 이전에는 주로 기업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의결권을 되살리고 총수의 이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SK그룹 사례는 앞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SK그룹이 소보린 사태를 겪고 나서 최태원 회장이 SKCNC를 통한 주 SK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SK를 지주회사로 전환합니다.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인적 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계열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SKCNC를 통한 SK지분 인적 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11.16%에서 25.42%로 급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익편취 수법으로 계열사 간의 합병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상장사 간의 합병을 할 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식을 맞추긴 했지만 사실상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그런 분식회계 또는 시세 조정을 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회장 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국제중재판정소에서 엘리엇에게 한국 정부가 한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최근에 또 받았습니다. 메이슨이라는 투자회사에게도 비슷한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상장회사 간의 합병도 사실 이런 법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병을 하는 양회사가 주주이익이 아닌 총수일가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도 정부가 특히 국민연금이 중요한 순간에 총수일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익 편취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의 소수주주들이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불합리한 합병 비율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상장회사와 상장회사 합병보다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합병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회사는 가치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회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2018년에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비상장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비상장회사와 총수일가의 지분이 매우 높은 현도글로비스를 합병하는 그런 식의 승계안을 만들었다가 합병 비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하면서 스스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2015년 제일모직 삼성 합병 이 문제가 됐고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이재용 회장이 유죄를 받고 또 분식회계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일단 몸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만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따라서 정의선 회장으로 지분 승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하면서 또다시 상장회사 분할해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를 합병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나눠서 그래서 신설 투자법인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이 안 역시 비상장회사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상장회사는 두산 로보틱스와 신설 비상장 법인 사이의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게도 한국의 재벌이라는 소유 지배 구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익 편취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 기업이 아닌 민영화된 소유분산 기업들 같은 경우 역시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주인 없는 기업이 더 나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주인 없는 기업이란 말은 어불성설이죠. 주주가 있는 기업이 주인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배주주가 없어서 책임 경영 안 한다라고 하는데 재벌 지배주주 있는 재벌은 책임 경영하는 게 아니고 사익 편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익 편취가 일어나는 재벌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미국식 소유분산 기업이 아니고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그림자 주인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벌보다도 못한 소유 지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영화된 공기업들 KT, 포스코 그리고 많은 은행들 이런 경우 보면은 대주주가 이제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미국의 대주주들 구성과 비슷합니다. 아니면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되는데 특히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들이거나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매번 정권이 바뀌면 이런 KT나 포스코 CEO들은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종의 정권의 전리품같이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 정권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KT 주주 구성을 보시면 3% 이상 갖고 있는
주주들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거는 자사주를 서로 교환해서 의결권을 살리면서 생겼던 거고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신한, 그다음 영국계 펀드가 3% 이상 넘고요. 자사주, 우리사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정부 입김대로 주총해서 과반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고, 따라서 기존의 CEO들을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CEO가 추천됐을 때 정부가 다시 비토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까지 다시 뽑고하는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도 일어났고, 그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은 정부가 그림자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가장 나쁜 식의 소유지배 구조를 오히려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만 사실 기업의 밸류업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미국식 기업 지배 구조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도입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도입되어는 있으나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즉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법의 문제입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주주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해석적으로, 법 해석적으로 일본,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서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별도라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충실 의무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것을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의 소유구조와 상관없는 미국식 지배구조도 사실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에서 조그만 차이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대표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 미국과 달리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주대표 소송 요건도 강하고, 이겨도 주주대표 소송에서 오는 이득은 회사에 기속됩니다. 주주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인도 굉장히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같은 것이 없다 보니 사익 편취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더 크게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제도는 사실 한국의 소유지배 구조와 관련 없이 도입되고 바뀌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계열이나 이스라엘보다도 한국의 재벌이라는 소유지배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사익 편취를 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백화점처럼 제가 설명드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익 편취가 우리 현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기업의 밸류 다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들이 필요하다. 그 개혁의 핵심 내용은 이른바 출자 구조에 대한 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을 때처럼 1층, 2층 지주회사, 자회사, 나머지는 100% 자회사 형태로 가는 그런 출자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처럼 majority of minority 룰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주들이 자기가 착시 안 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스스로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벌이라는 자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한데,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국회에서 마치 총리 인준하듯이 전체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임기를 한 10년 정도로 해서 정말 기관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정도 하면은 정말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인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도 신속히 도입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술 탈취를 막고 기술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재벌개혁 문제와 징벌배상 문제는 별도 동영상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는 사실 일본 기업들이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올렸지만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서 경제가 실질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유 지배 구조를 바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 산업 간 진화, 산업 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따라서 새롭고 더 부가가치 높은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의 이면에는 그만큼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실행한다면 더 큰 성공이 보장되지만 실행하기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삼성전자 위기, 동남권 공동화 위기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밸류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런 밸류업 정책이 궁극적으로 그런 성장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어렵지만 꼭 가야만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